역사는 과거라는 풍경의 묘사이자 재현입니다. 어떠한 묘사나 재현도 풍경 자체와 똑같을 수 없고, 똑같은 풍경도 바라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고 각기 독특하게 묘사하거나 재현하듯이 역사도 과거 자체를 똑같이 묘사하거나 재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역사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역사를 알면 알수록 때로는 서로 돕고 이끌지만 또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수많은 이야기로 인해 종종 혼란스러워지곤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인류 최대, 어쩌면 유일한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흔히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록문화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도 훨씬 이전, 당대의 종교와 철학과 역사를 신화로 뭉뚱그려 담아냈던 아주 오랜 옛날부터 모든 시대의 인류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해한 자기 세계를 후대가 기억하고 본으로 삼길 바라며 그 흔적을 남겨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명의 신화가 세계 창조나 한 사회 공동체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신화는 역사적인 사고에 기초합니다. 인류의 지식이 커갈수록 신화적 세계관은 점점 힘을 잃어갔지만 근대 이후 학문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이론들과 방법론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이전까지 역사는 특히 지배 집단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지식이자 중요한 통치 기술의 보고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신비주의로 여겨지는 여러 전복행위도 본래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적 지식을 그 시대에 나름 통계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제해보려는 과학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미래를 다루는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를 성실하게 탐구할 뿐이죠. 역사 작업은 기껏해야 현재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일 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적어도 역사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귀납적인 자료 탐구 방법은 틀릴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으며 미래에 영향을 끼칠 복잡하고 수많은 과거 정보와 역사적 변수를 모두 완벽하게 모으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역사는 현재까지 살아남은 과거의 흔적들 속에서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을 가로지릅니다. 즉 한편으로는 마치 화가가 대상을 형태나 색깔 등 추상적인 요소들로 분석한 뒤 다시 자기만의 스타일로 캔버스나 도화지에 옮겨 종합적으로 표현하듯 역사가는 인간 집단의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일종의 양식, 전형, 패턴, 모델 같은 것을 추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보편적인 한 그러한 결과물들은 언제 어디서고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죠. 하지만 그러한 양식이나 전형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엄격한 법칙이나 원리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마치 의사가 의학이나 약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환자의 제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 따른 세부적이고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진행하듯 역사가는 그러한 패턴이나 전형을 구체적이거나 미시적인 수준에서 서로 다르고 다양해지도록 만드는 변수와 차이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이 특정한 과거와 완전히 똑같은 맥락이나 상황 속에 다시 놓일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 역시 역사의 또 다른 전제 중 하나죠. 역사가는 추상적인 표본과 구체적인 변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균형을 추구하고 미래의 개연성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집단은 경제적인 위기, 즉 시장 경제적인 맥락의 불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 같은 모든 의미의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린 경우 대체로 자기 집단 밖의 기존 적대 세력들과 갈등 수준을 높이거나 집단 안에 가공의 적대 세력 내지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위기의 강도, 위기 직전의 경제 상황, 해당 집단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심지어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역사 작업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일반화나 법칙 세우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경계가 불분명한 설명이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순환적인 역설을 마주합니다. 역사가는 한때는 철학이나 역사의 일부였으나 오늘날 전문화하고 세분화한 수많은 분과학문이 생산하는 여러 지적 도구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균형점을 정하고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러한 지적 도구들은 특정 시공간의 철학,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아비투스, 에피스테메,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시공간적 조건들은 다시 역사의 탐구 대상인 과거로부터 형성됩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과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볼수록 현재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를 꽤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현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현재와 다른 시간인 과거 그리고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현재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항상 새롭고 빠르게 스쳐가는 찰나일 뿐이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통해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서로마 제국이 날로 쇠락하고 지중해 유럽 세계가 서서히 재편되고 있던 시대를 살아간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끝없이 이어지면서도 현재 이외에는 실제하지 않는 시간의 역설에 관해 철학적으로 깊게 성찰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이, 즉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기억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은 기대로 현재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이러한 결론에 썩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간 개념은 역사가 과거 탐구와 현재 이해라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작업이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과거를 탐색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역사
역사학은 프로이트나 락강의 정신분석학과 꽤 유사합니다. 과거의 기억 또는 트라우마는 현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다가 이따금 불쑥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에 저항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우리의 저항을 피해 꿈이나 환상 또는 실수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죠. 그러나 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신경증과 같이 또 다른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특정한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치료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평화롭게 돌이켜보고 음미하며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려 더욱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대답하는 사람의 강한 저항과 갈등을 동반하는 길고 어려우며 복잡한 대화로 이루어지죠. 이처럼 일종의 투쟁과도 같은 대화는 증상의 당사자가 스스로 가면 뒤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더 날 것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성찰적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일단락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거나 현재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라는 말은 어쩌면 역사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현재의 문제 상황들을 조건짓는 과거의 기억과 흔적들을 시간을 거슬러가며 추적해 그러한 문제 상황들을 치유하는 작업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지 민족의 뿌리니 기원 같은 것을 더듬는다거나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그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기념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냉전사의 대가인 존 루이스 게디스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는 현재를 억압하고 있는 과거를 거꾸로 억압해 그것의 자발성을 제약하고 그것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작업이며 역사가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일종의 사회비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역사적 원인을 탐구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에서 인과론은 엄격하거나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역사의 인과관계는 우연의 개입을 배제하지도 자유의지를 거부하지도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연을 포함하며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탐구됩니다. 역사가가 찾은 원인은 역사 과정에 관한 그 자신의 해석을 결정하고 그 해석은 다시 역사가가 원인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을 결정하죠. 이처럼 인과관계는 언제나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해석은 다시금 언제나 가치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도출해낸 역사적 원인은 그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 판단과 도덕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지겹게도 들릴 법한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해석과 설명의 상대성과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적 작업 중 하나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위대한 근대 철학자 칸트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죠. 그는 우리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타고난 지적 범주들에 맞추어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인식 과정의 원인이나 결과가 결코 가상이라거나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영원히 닿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할 세계 그 자체,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는 무엇으로 분명히 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택되고 가공되고 왜곡된 기억과 흔적과 해석과 설명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가리키는 언젠가 그리고 어디엔가 직접 경험할 수도 완전히 알 수도 없는 과거 자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하고 심지어 현재는 언제나 과거를 기억과 흔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는 서로 다릅니다. 마치 지금의 내가 10년 전, 20년 전의 나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지금의 내가 결코 그때의 나와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로엔탈은 과거를 익숙하지도 않고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도 힘든 낯선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명한 유럽 중세사학자인 패트릭 조셉 기어리는 특별히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바라보는 과거가 또는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적 방법 자체가 낯설고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의 탐구 대상인 과거가 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때 그곳을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낯섦과 차이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낯섦과 차이가 역사에 관한 지금 여기 우리의 좁고 편협하며 근시안적인 무지나 오해를 조금이나마 잠재우고 균형 있는 시선으로 다른 세상을 꿈꾸며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유럽의 국민국가는 19세기 아무리 빨라도 18세기에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지배 집단은 낭만적인 분위기로 잔뜩 버무려진 민족이나 전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으로는 결속력을 다지고 밖으로는 적대 세력과 더욱 나를 세우면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패트릭 기어리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민족이나 전통의 실체를 인정하는 문제에서는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그 민족이나 전통 같은 것들이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오늘날 말하는 유럽의 여러 민족 전통의 기원을 시간을 멀리 거슬러 늦어도 10세기, 심지어는 4, 5세기의 여러 정치체나 부족 집단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오류이자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100번 양보해 시간적 연속성을 인정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난 차이와 변화와 단절 때문에 연속성이 동일성을 담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19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적극적이고 열렬히 주도한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의 동맹으로 완성된 국민국가 체제가 당대의 유럽과 나아가 오늘날 전 세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유럽 각지에서 터져나왔던 세계시민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또 다른 정치적 가능성과 상상력들이 생명력을 잃었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가 또 다른 세상을 쉽사리 꿈꿀 수도 없는 좁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거가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상처와 뒤틀린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세상을 구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원한다면, 다시 말해 현재를 억압하고 있는 과거를 거꾸로 억압해 그것의 자발성을 제약하고 자유를 부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고 윤리적인 역사를 통해 과거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에 이미 사라진 여러 다른 세계를 꿈꾸고 과거가 현재에 남겨놓은 기억과 상처를 성찰적으로 극복하며 다양한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역사의 효용, 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단일하고 유일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다채로운 설명들과 해석들이 교류하고 경쟁하며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것들이고, 또한 그래야 하죠. 그러나 아직 역사의 쓸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는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재미나 즐거움은 유쾌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것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슬프거나 무섭거나 고통스러운, 심지어는 잔인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에서도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죠. 유명한 정치인이나 군인의 극적인 삶이나 박진감과 긴장감 또는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한 전쟁 이야기로부터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사소한 것들의 뒷이야기나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변해간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야기들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재와 주제와 관점과 감동으로 어우러진 이야기들의 보고입니다. 물론 역사 이야기에는 역사가나 서술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채워넣은 그들만의 지식과 감동과 가치와 의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탐색할 때 독자나 수용자는 역사가나 서술자의 입장이나 관점 속에 숨겨진 의미와 방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가 제 아무리 정교하고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그것들은 억지로 주입되거나 강요될 수 없죠.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는 의미와 감동은 역사가나 서술자의 의도보다는 차라리 독자 자신의 여러 현재 조건으로부터 더 많이 비롯되기 때문이죠. 독자나 수용자 또는 역사 대중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들에서 무언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죠.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들이 열정과 환희와 쾌거로만 가득 차 있길 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실패와 좌절과 한탄뿐인 이야기일지라도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 이야기가 재미있기만 하다면요. 우리가 비록 자신만의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낯선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우선 그 과정이 주는 쾌감과 즐거움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무지에서 비롯된 타자를 향한 막연한 공포와 오해와 적대감을 덜어내고 그들과 조금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정한 지역, 계급, 인종, 성적 취향의 사람들을 무턱대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거나 반대로 좋아하고 선망하고 추종하다가 막상 실제로 그들의 문화나 세계를 접하고 알게 되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적지 않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어떤 지식이나 지적 작업의 쓸모, 즉 효용성은 그것의 가치나 정당성 또는 필요성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과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재미를 주거나 또는 우리가 과거 이야기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역사를 배우거나 알지는 않죠. 역사의 탐구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효용성은 실제로 어떤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히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이윤 창출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실용성과도 별개입니다. 잘 팔리는 역사가 반드시 올바르거나 좋은 역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역사가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현대 서양 역사학 전반에 큰 획을 그은 중세사학자인 마르크 블로크가 반나치 레지스탕스 활동 중에 사망하면서 미안으로 남은 역사에 관한 변론이 아빠, 역사가 무엇을 위한 건지 설명해주세요. 라는 한 소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듯, 역사의 효용성은 역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도 여전히 뜬구름 잡고 사변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운동도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법이고 기본기가 가장 따분하고 지루한 법이죠. 그래서 아직 좀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를 읽고 보는 약간 더 구체적인 방법들, 그 중에서도 서양 역사학의 역사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죠.